안녕하세요. 3학년 11반, 12반 친구들. 우리 다시 찾아온 원격 수업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근대 문물의 수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교과서 31페이지를 펴시고요. 자, 우리 교과서 31페이지 서구 문물의 수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이제 우리 이 시간에는 서구 문물이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우리 조선의 새로운 풍경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조선시대의 과거의 모습과는 다르게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한번 보면서 사진 자료도 자주 보면서 이렇게 새로운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주제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입니다. 자, 우리 조선 후기 이제 근대 문물이 들어오면서 우리 근대에 여러 가지가 발달하게 되는데요. 자, 가장 먼저 우리 철도가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경인선이라는 철도가 가장 먼저 발생되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 경인선은 어떤 줄임말이냐면은 우리 경이 당시 우리 서울을 경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과 그다음 인은 인천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인천을 잇는 철도를 경인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후에도 계속 철도에 대해서 나올 텐데요. 우리 철도는 지속적으로 뭐 경인선, 뭐 경원선, 경부선, 경의선 이런 여러 가지 철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생겨난 게 경인선이고요. 자, 경은 아까 선생님 말했죠? 우리 서울을 뜻한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부설된 바로 철도 노선이 바로 경인선이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경인선이 이제 일본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철도이기도 했지만요. 그래도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어느 정도 조선 후기가 어떤 사회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니까 그런 목적은 차치하고 여러분들은 일단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차입니다. 자, 우리 이제 조선에서도 서울에 전차가 다니게 됩니다. 우리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이제 전차가 놓이게 된 건데요. 자, 우리 교과서를 보면요. 우리 서울 거리를 달리던 전차의 모습이 교과서 그림에 실려 있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 지금의 전차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죠. 자, 이렇게 전차를 탈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우리 이제 조선 근대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우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근대적 우편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우정총국이라는 것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우리 우정총국 기억이 나죠? 그렇죠. 우리 갑신정변 때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해서 그때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었었죠. 그때 생긴 게 우정총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우정총국도 설치 후 폐지가 있긴 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근대적인 발달이 있었다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쌤이 등교했을 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당시 우리 궁궐에 전화가 놓여지게 되면서 우리 최초의 전화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쌤이 웃긴 이야기도 해줬었죠. 우리 왕한테 전화가 오면 어떻게 받아야 되나? 우리 전화를 향해서 절하고 그 다음에 전화를 받았었죠. 자, 그러한 형태로 우리 전화도 있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볼 거는 우리 교통과 통신의 발달의 한계점입니다. 아까 쌤이 잠깐 언급도 하긴 했지만요. 우리 이 한계점은 외세 침탈 도구로 이러한 교통, 통신이 많이 활용되었었습니다. 우리 경인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철도도 우리 일본이 뭐 러일 전쟁이나 뭐 청일 전쟁 이런 전쟁에서 활용할 때 많이 철도도 부설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통에서는 뭐 전신이랄지 뭐 전화랄지 이런 통신 도구도 여러 외세 침탈 도구로 많이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 한계점도 있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두 번째도 일제 전쟁 수행의 도구로도 활용되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는 교통과 통신에 넘어와서 이제는 근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 교육 살펴보면서 우리 기존의 조선시대 교육이었던 유교교육, 즉 서당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성균관까지 있는 유교교육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근대적 교육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근대교육 한번 살펴보면 일단 교육기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육기관 보면은 크게 두 개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원산학사와 유경공원인데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산학사는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입니다. 바로 이 학교는 사립학교입니다. 당시 그 지방의 주민들이 이 지방의 주민들이 따로 근대적 교육기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돈을 모금해서 세운 학교가 바로 원산학사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유경공원은 이제 국가에서 근대화 정책으로서 근대 교육기관으로 만든 국가기구입니다. 자, 바로 양반 자제들을 주로 교육했었는데요. 자, 이러한 외국인들을 들여와서 강사로도 쓰였었고요. 아무튼 우리 근대적인 교육기관을 하는 두 개의 기구. 자, 이 유경공원은 국가에서 만든 교육기관이었다. 이러한 큰 차이점이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우리 교육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교육제도 보면 우리 가보개혁 때 나왔던 고종이 발표했던 교육입국 조서라는 게 있습니다. 고종이 새로운 근대적 교육제도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한 근대적 교육제도의 뜻이 잘 담겨 있는 고종이 발표한 제도가 바로 교육입국 조서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사립학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의 사립학교, 우리 원산학사를 배웠더라면 이제 대표적으로 근대교육은 국가에서 시행되는 교육보다 사립, 즉 민간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더 활발했었습니다. 자, 어떻게 있었냐면 우리 개신교단체, 종교단체에서 교육을 많이 시켰었는데요. 자, 보면은 배제학당이나 이화학당, 이러한 학당들이 개신교 단체에서 만든 학교로서 당시 많은 근대적인 교육을 실시했었던 단체였습니다. 지금의 이화여대가 여기서 출발을 했었다고 하고요. 아무튼 지금 이러한 근대적 교육 단체 있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애국계몽운동 단체에서도 사립학교를 만들었었는데요. 자, 애국계몽운동이란 말이 여러분들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애국계몽운동에 대해서는 다시 배울 겁니다. 그런 애국계몽운동 단체에서도 학교를 만들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안창호 선생님이 만든 대성학교랄지 그 다음에 이승훈 선생님이 만든 오산학교랄지 이러한 학교들이 당시 만들어졌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립학교가 많이 발달하면서 당시 국민들을 교육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자 우리 일본에서 우리 일제가 사립학교령이라는 명령을 발표해서 당시 조선의 사립학교들을 많이 탄압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립학교는 우리 근대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 노력했었다. 여러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는 넘어와서 근대 언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 언론기구는 여러분들이 신문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신문을 보면 크게 5개의 신문이 있습니다. 이 신문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가장 먼저 한성순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성순보인데요. 자, 최초의 근대적인 신문입니다. 우리 순한문으로 만들어졌었고요. 우리 국가에서 발행한 신문이었습니다. 당시 국가 신문을 발행했던 담당 관청이 바로 방문국이라는 관청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문국에서 발행해서 한성순보라는 최초의 근대신문을 만들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 독립신문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선생님이 독립협회 할 때 설명을 해줬었죠. 우리 독립협회를 만들었던 인물 중 한 명이었던 서재필이라는 인물이 주도로 돼서 만든 신문입니다. 우리 순한글과 영문판 둘 다 만들어졌었고요. 독립협회의 기관지 역할도 했었죠. 자, 그러면서 우리 독립신문도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자, 그 다음 제국신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국신문은 이름과는 좀 다르게 부녀자층, 즉 우리 일반 평민들의 부녀자층을 독자로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당시 순한글로 일반 평민들이 많이 아는 순한글로
글씨를 썼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신문을 일반 부녀자층들이 읽기 쉽게끔 만든 게 제국신문이다.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매일신보는 마지막으로 하고요. 우리 황성신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국신문과 좀 비교되는 신문인데요. 우리 황성신문은 제국신문이 일반 부녀자층, 평민들을 대상으로 했었더라면 우리 양반층에 인기가 있었던 신문은 바로 황성신문입니다. 자, 우리 나중에 장지연 선생님이 쓰신 시랴 방성되고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그렇게 글 썼던 그러한 글을 게재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글도 다 황성신문에서 게재되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양반층에게 인기가 있었던 건 황성신문이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대한매일신보입니다. 가장 많은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애국개몽운동에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신문이었었는데요. 자, 이렇게 큰 역할을 했었던 이유가 일본의 탄압을 덜 받아서입니다. 자, 당시 일본도 이런 신문들이 근대 언론들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근대적으로 우리 신문을 탄압하는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대한매일신보가 그런 일본의 탄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대한매일신보의 사장이 영국인이었던 베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인 베델과 우리 한국인 양기탁이라는 인물이 공동으로 이제 대표였었는데 이런 영국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대한매일신보가 탄압을 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 을사조약 때 우리 이후에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을사조약이라는 아주 부당한 조약을 부요를 주장하는 이제 고종의 친서까지 게재하게 되면서 당시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신문이었다. 애국개몽운동의 가장 큰 대표적인 신문이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대 언론 우리 신문 5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국어 국사 연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근대 국어와 국사 연구도 많이 진행되게 되었었는데요. 자, 국어부터 살펴보면요. 우리 국어는 우리 갑오개혁 때부터 우리 한글에 대한 사용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우리 갑오개혁부터 한글을 정부 문서에서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이제 한문이 아닌 한글을 점차 사용하게 되었었고요. 자, 대표적인 인물로는 주시경이라는 인물이 우리 주시경 선생님이 국어 연구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문법 연구를 주로 했었다. 여러분들이 주시경 인물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우리 국어에는 주시경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국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에 주시경 선생님이 있었다면 국사에는 신채호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명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국사 보면요. 우리 근대 계몽사학이라고도 불러요. 우리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을 좀 깨우치기 위한 역사,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어떠한 깨우침, 어떠한 국민들을 어떻게 깨우치냐. 바로 당시 일본이 탄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애국심을 갖게 하고 독립정신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영웅들을 쓰면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당시 근대에 이렇게 계몽사학으로서 역사를 쓸 때 우리 민족의 역사들 중에서 영웅들의 역사를 많이 저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애국심과 독립정신을 고취시키려고 했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 국사연구의 대표적인 인물로 신채호 선생님은 우리 근대 계몽사학의 내용과 맞게 우리 외적과 맞서 싸운 역사서를 많이 저술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을지문덕전이랄지 아니면은 이순신전 이런 역사서를 편찬하면서 당시 국민들에게 애국심과 독립정신을 고취시키려고 했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교과서 33페이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 한번 쭉 잘 읽어보시고요. 자, 꼭 여러분들이 근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안 본 내용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32페이지를 펼쳐보면요. 31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더 알아보기 보면은 근대 도시의 형성과 서양식 건축의 등장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조선에서 이제 서양식 건축도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대표적인 건축물로 명동성당 이제 서양식 건축물로 지어지기 시작되었었고요. 자, 우리 읽어보면은 대한제국기에는 궁궐내에도 서양식 건물이 들어섰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석조전, 우리 덕수궁의 석조전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29페이지
예, 29페이지를 보면요. 여기 덕수궁 석조전이라는 건물이 있죠. 지금 현재 덕수궁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인데요. 서양식 건물로 유명한 우리 궁궐내의 건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2페이지에서도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근대시기 문학의 소식을 살펴보면요. 우리 보면은 당시 근대에는 신체시라고 하는 시 형태도 많이 인기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 신소설의 형태도 나오면서 당시 근대의 새로운 문학 양식도 나타났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근대적 연극을 하는 연극 원각사라고 하는 기구, 연극 기구를 만들어서요. 우리 극장을 만들어서 우리 원각사에서 새로운 연극, 신극이라고 하는 연극의 형태도 많이 볼 기회가 있으면서 우리 당시 근대 문화도 많이 서양의 문화로 향유했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번 살펴봤는데 근대에 어떤 조선의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잘 느끼는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교과서 3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을사조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